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밤 10시 23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엔 방송을 올리지 않았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에 강제 집행할 게 있어서 하루 일찍 훈우 농장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루씩 앞에 당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아침 방송을 올리는 날인데 아침에 LG엔솔 청약 때문에 주식 토론방에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방송을 올리는 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도 폭락장이 이어졌고요. 마이너스 3%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세인데요. 제가 분명 10일 전부터 곧버스를 매수해야 된다. 인버스 곧버스 매수, 그리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를 발행을 했고 굉장히 사실 강한 어조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도 손절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웬만한 우량주들도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들도 토대로 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저만의 원칙, 주식의 3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잔소리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 미국과 지금 러시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서면 답변이 지금 오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의 힘을 믿어라. 저는 보통 주식 강의를 할 때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나 인과관계를, 제가 아무래도 법학을 좀 오래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수급과 재료를 차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차트보다는 수급과 재료가 훨씬 더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죠, 이번 달에. 그래서 코스닥 13년 역사 동안 딱 폭락달은 두 번밖에 없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폭락달은 하락달이 아니라 폭락달, 이거는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 1월 현재 마이너스 17%죠, 오늘까지. 근데 2월 반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13년 전에는 이때는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13년 동안 단 15% 이하로 하락하는 달은 두 번밖에 없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일단 20% 마이너스 20% 폭락한 달로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락을 맞이했었고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7%, 사실은 13년 동안 딱 두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지금 코로나 전에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지수가 한 680 정도 됐었죠. 3월 달을 제외하고 크게 하락한 3월 달을 제외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10월, 11월, 12월 2019년에 그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 68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크게 폭락한 3월 달, 4월 달을 제외하고 무려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2까지, 1062포인트까지 2021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2년 동안 제가 이제 매달 하는 재테크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매년 약 한 3% 정도 상승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10년 통계를 보면은. 근데 작년에만 2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년 2, 3% 정도 상승하는, 나스닥보다도 사실은 상승률이 훨씬 더 낮죠, 우리나라는. 근데 올해 작년과 재작년 2020년과 2021년에는 무려 한 1년에 약 한 15%에서 17%까지 상승하는 그런 급등한 달이었기 때문에, 급등한 연도 2년 동안 그렇게 3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한 수치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약에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 없이 연일, 일주일 내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봉이나 주봉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급등에 의한 급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2021년 중순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별로 수익 낸 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거의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마이너스 50%야. 근데 그거는 개인의 사정인 거잖아요.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몇백 퍼센트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겨우 지금 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40% 정도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을 만약에 2020년 3월부터 4월부터 시작했었으면 사실은 큰 수익을 내고 그 와중에서 조금 빠진 것뿐이겠지만 그 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큰 하락을 맞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운이 좀 나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의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러한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예금 적금을 하겠죠. 어쨌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률이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도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여러 번 그동안에 인버스와 곧버스 그리고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그런 잔소리를 하면 구독자분들이 별로 좋지 않죠. 기분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정말 지금 10일 동안 한 8번 이상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일부러 종목도 얘기를 별로 안 드렸었죠. 왜냐면 사실 종목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상승할 만한 종목.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왔고, 상승하는 종목을 오늘도 로봇 관련된 주 장초에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매수를 아예 안 하거나 손절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익절이면 가장 베스트고요. 내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현금화 시키는 게 맞고, 왜냐면 이 소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안 하는 게, 저도 물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2주 동안 정말 많이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 10%였던 것들은 대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특히나 대형주들은. 그리고 제가 2022년 1월 19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방송을 했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스닥도 급락, 하락장 대비 방법, 뭐 실적주 매수, 타이밍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기관들은 대부분 다 곧버스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수가 하락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곧버스 교육 들으신 분들은 거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 현금 비중 확대, 여기 자세히 방송을 지금 이 방송도 사실은 한 877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800분 내외가 들으신 건데, 이 방송을 제가 했을 때 좀 더 유심하게 들으셨다면은 기관이 이러고 이 있기 전에, 이 방송 하기 전에도 19일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계속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제가 그냥 추측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상위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이 인버스를 엄청나게 사댔습니다. 그때부터 ETF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만약이라도 그때 방송대로 뭐 손절을 했다면은 그 근처에 손절을 사실 하셨다면, 당일은 아니더라도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랬으면 최소한 15% 이상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인버스나 곧버스 상품을 사셨다면 15% 이상의 수익입니다. 오늘도 곧버스 상품은 6%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큰 수익을 냈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버스, 곧버스, 2X라고 써 있는 게 곧버스죠.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온라인 교육 60분짜리 그거를 받아야지만 이 상품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버스 상품도 3%대 상승이고, 곧버스, 선물 곧버스는 약 7%, 고점 대비 7% 정도 상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다 보시는 것처럼 이 19일 방송 이후로도 한 15% 정도 급등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공유를 드렸었는데, 현금화 그리고 인버스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지금은 이미 좀 늦었어요. 벌써 제가 10일 전에 방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도 7, 8번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계속 주저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건데, 내가 만약에 지금 손절해버리면 기술적 반등을 하나도 못 가져갈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아침에 있으면 그때부터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아침부터 하락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하락폭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뭐 설사 나스닥이 V자 반등을 했다 한들, 뭐 우리나라 지금 FOMC도 전혀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전혀 끝나지 않았고, 악재가 다 그대로 살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가 막 무슨 V자 곡선으로 막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 함은 큰 폭락 뒤에 큰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약 3, 4% 정도의 급등하는 큰 상승이 있어야지, 1% 정도의 어제 같은
그런 보합세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공유했던 장표인데, 악재는 재료가 소멸되거나 호재가 생겨야지만 소멸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 섹터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주들의 호재, 예전엔 제가 막 주식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을 공유해드려서 주식 그 스터디방에 공유해드려서 그런 종목들이 다 수익을 잘 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제가 이번 주 거의 일주일 동안 아예 공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아예 안 사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성공한 확률이. 그래서 굳이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유를 안 드렸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로봇주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때가 좀 되긴 했어요. 벌써 어제만 해도 14% 이상 한 달 동안 하락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기술주가 아닌 로봇주가 오늘 장초에, 어제도 큰 재료가 좀 발생을 했고 장초에 이렇게 다 시외가 빨간색이었기, 양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도 로보하고 이제 티로보틱스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9시 4분에 캡처한 건데요. 보면은 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4일 전, 5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었죠. 진단키트 관련된 주 확진자 분명히 만 명 분명히 넘을 거다. 지금은 확진자 수 8만 명, 9만 명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특히나 휴마시스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휴마시스가 그 이후로도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한 분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물론 매수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분명히 이 와중에서도 꼭 그렇게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시각처가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공문을 보냈다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오늘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LG엔솔 상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식을 하면서 오랜 기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느꼈던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의 교훈, 악재는 사라질 때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죠. 1월 동안 있었던 악재들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산업, 뭐 메드팩토, 신라젠, 안트로젠, 셀트리온, 엄청나게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선 셀트리온 제약을 아직도 들고 있어서 아직 그거는 사실 손절을 못했어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손절을 했는데 뭐 대부분 손절폭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 한 마이너스 한 50% 이상 돼서 사실 물타기 계획이 좀 있어서 손절을 안 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뭐 SK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 비중을 확실히 늘렸고요. 제가 사실 그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던 대형주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수익을 내고 다시 샀다가 물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1년이 지나면서 소형주로도 수익을 잘 내기 때문에 다 소형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하락장이 지나서 반등하는 장이 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로 바꾸기 위해서 대형주를 다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자발적 손절이었으면 사실 더 좋았겠지만, 진작에 한 3, 4월 달에 2021년 3, 4월 달에 정리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도 그동안에 질질 끌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년간의 기회비용을 놓치다가 이제서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이건 재테크 강의 때마다 매일 보여드리는 장표죠. 뭐냐면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 종목 사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대부분은 뭐 그냥 종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안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건 바로 코스피 차트다라고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작년 8월부터 이거를 계속 보여드렸었거든요. 매 재테크 강의할 때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약 한 20% 정도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종목을 사지 않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내가 이런 지수, 이런 종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당연히 고점이고, 고점에서 조금 빠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20선도 이탈한 상태고요. 20주 이동평균선 이탈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때만 해도 사실 60주 이동선을 이탈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내가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장에서도 우리는 좋은 수익을 내왔죠. 로봇주, NFT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로 많은 수익을 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지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어떠한 주식이든 우량주든 테마주든 급등주든 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 와중에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극히 일부다.
뭐 이거는 나와 이제 비교해서 내 능력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10개 중에 9개는 하락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란 기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에코프로도 좋게 보고요.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중에 좋은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악재가 발생했고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반등을 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반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일단 LG엔솔 자체가 상장한 것 자체가 2차전지엔 별로 좋을 게 없고요. 왜냐하면 수급을 굉장히 ETF에서 많이 빨아가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결국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거 패시브 자금에서 다른 걸 팔고서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팔 수밖에 없다. 거기다 또 공매도까지 오늘은 엄청나게 높았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는 없어질 때까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악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단 그 악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 뭐 수사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를 꼭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교훈으로 손절 원칙. 이 얘기도 제가 주식 강의 때나 재테크 강의 때 정말 많이 했었던 말인데 손절 원칙을 내가 지켰다면 10% 이상 손실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점에 샀다고 해도 제가 급등주는 21선이 아닌 5일선 매도를 원칙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급등주였죠. 정말 많이 우리 방에서 수익을 냈던 그건데 제가 뭐 완전히 초반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점 찍고서 내려왔는데 현재 주가는 약 한 40% 정도 하락한 수치죠. 근데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급등주는 제가 항상 5일선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을 이탈한 지점에서 내가 매도를 했다면 뭐 그래봐야 한 10% 정도 손해를 보고 그 이후의 손실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죠. 9,000원에서부터 현재 6,950원까지의 손실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 같은 실적주 대형주 같은 경우는 21선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너무 좋았죠. 최근에 너무 좋았지만 결국엔 한 5일 전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약에 이탈을 한 거 손절을 했다면 지금 10% 정도의 손해는 굳이 안 가져가도 되겠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다. 21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 드리는 것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저점에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젊은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서는 큰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주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단타라든지 스윙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꼭 손절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재료 종목은 디데이 전에 팔아라. 제가 주식 강의 때도 몇 번 이렇게 재료 같은 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호재 뭐 15개 정도 정리해드리고 악재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일이 정해진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그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헬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은 꼭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러 가지 기일에 따라서 미리미리 팔아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는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일에 맞춰서 그다음에 뭐 리밸런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LG 엔솔 관련해서 오늘 물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따상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80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따상을 하게 되면. 근데 LG 다들 알다시피 물적 분할 하기 전에도 100조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물적 분할을 한 기업이 180조를 180조 가까이라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강하게는 얘기 안 드렸지만 적절하게 올라가면 오늘 그냥 정리를 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폭락을 했죠. 약 15%. 그래서 결국엔 한 105조 정도가 이제 현재 가치인 걸로.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단타 관점에서는 뭐 반등이 있을 때마다 수익을 내는 건 괜찮지만 그냥 중장기 보유할 때는 지금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라도 오늘 상한가를 갔다면은 그럼 이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수급 분산 차원에서 갔겠지만 그게 상이 사실은 9시 한 5분 정도에 풀렸죠. 4분인가 5분에. 그러면서 사실 저는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NF를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반등으로 좀 샀었는데 2% 정도 마이너스로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바로 손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을 못 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주들은
3주 전부터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나인테크라든지 알루코, 나라 MMD 같은 거 미리 말씀드렸었고, 그런 종목들로 2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있고요. 저도 나인테크로 20% 이상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다 미리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재료들은 분명히 상장 전에, 상장 최소한 일주일 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청약일이 일단은 1차 재료 소멸이고, 그 다음에는 뭐 청약일에서 만약에 굉장히 기관수급이 몰렸다,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재료가 가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장 전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이라도 오늘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보시는 것처럼 GI텍 15% 마이너스, 나인테크 20% 마이너스, 나라 MMD 20%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들 재료 소멸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 들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제가 나라 MMD, 뭐 나인테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만약에라도 상한가를 가면은 그나마 평타고, 그래도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한가를 가도. 근데 상한가를 못 가게 되면 폭락할 거다라고 제가 주식 강의 3기 주식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질문이 들어왔었죠. 이거 왜 보유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전에 반등 1차 반등 있었을 때 다 나인테크 정리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상장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작년에만 한 15개 정도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10개 중에 9개는 무조건 그 전에 다 폭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당일날 큰 하락을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도 뭐 크래프톤 상장도 그랬고요.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런 사례를 만약에 겪으셨다면 꼭 다시 한번 몸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그럼 만약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있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이에요. 선물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유럽 증시도 러시아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일 금요일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면, 저는 계속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에요. 차트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지수 차트가. 그래서 제가 종목들도 역배열된 건 아예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역배열 종목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는 정배열이거나 정배열 추세 전환되는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 대부분 1년 동안 큰 수익을 다 내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지수보다 강한 섹터, 오늘은 마이너스 3%가 지수였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만 돼도 잘 버틴 거죠. 그런 종목만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섹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주를 말씀드렸던 조건이 이런 것들이었죠. 장초에 이렇게 강한 시외가가 다 플러스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로봇 부품주인 러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더 많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렌시스라든지 티라유텍, 해상 TPC 다 로봇 관련된 주로 예전부터 제가 한 3주 전부터 다 정리를 계속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뭐 러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와 로봇 부품주, 로봇 기술주도 세 개 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거기다 또 어저께 이 재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어쨌든 대선 시즌이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선 주자, 유력 주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책주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이런 재활 로봇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T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로보와 T로보틱스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틀 전부터 이슈가 좀 나왔죠. 산업부에서 친환경 자율차의 R&D 과제에 1,189억 원 지원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거죠, 바로.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건데, 자율주행 로봇 규제를 개선하겠다. 2년 내에 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겠다. 이거 엄청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법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쉽게 통과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제도들은. 왜냐하면 각 부처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비를 거치는 그 과정들이, 입법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율주행 신산업,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규제 샌드백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 어쨌든 투자도 하겠고,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뭐 텔레칩스는 장초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칩셋미디어, 인포뱅크, 현대오토에버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있으면서도 이런 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빠지지 않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심텍, 아비코전자, 대덕전자도 너무 좋았죠. 해성DS 다 지수보다 강하잖아요. 심텍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설 이슈는 뭐 횡보장에서 10% 이상 상승할 만한 재료였는데 별로 상승 못했죠. 한 5% 정도밖에 상승 못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심텍이나 아비코전자, 뭐 대덕, 해성DS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제일 먼저 상승할 섹터긴 하죠. 그리고 이제 슈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도 근데 말씀드린 이후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진단키트 관련된 주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 3개 정도 원칙, 제가 좀 느끼는 원칙들과 다 오늘 느끼는 원칙들이에요. 이건 평상시에 물론 느끼기도 했지만 오늘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원칙들을 떠올려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주식 스터디 이제는 21명 차서 3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매일매일 네이버 카페에다가 내가 경제 공부하는 것들 간단하게 올리는 스터디가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고 12시 지나고 제가 이제 아침 전에 좀 간단하게 또 그 다음날 장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아침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